안녕하세요. 표드라마 이현우입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이 박현정 당시 대표가 성희롱했다, 막말했다 이렇게 호소문을 냅니다. 바로 이어서 한 직원이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박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또 이어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이어서 서울시민권보호관이 성희롱 이런 게 사실이다 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박 대표 갈 곳 없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추행 없었습니다. 막말도 증거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문재인 새정치 대표와 1대1 회동을 통해서 결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오신 분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와 1대1 만나셨습니다. 그냥 만난 거지 무슨 1대1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나면 1대1이죠. 아, 그렇죠. 예. 뭐 원하시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드렸고, 예. 대표도 하실 말씀을 저에게 다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당내 형편과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겠느냐. 우리의 최대의 목표인 2017년 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아, 물러나야 된다. 예, 그래서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든지 또는 대권의 길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회동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개인, 의원님 개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탈당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심각하게 나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과연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다면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탈당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원님께서 본인 스스로 탈당 이렇게 되면 하겠다라는 말씀은 처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예. 그러한 의미를 문재인 대표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해서 예.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최대의 혁신은 지금은 통합이다. 예. 과연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해자시켰지만은 지금 남은 게 뭔가? 과연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표위원제가 되겠는가?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지금 5개 본부장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대표께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 수긍을 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사전에 찾아봐야 나온다. 마치 고구려 때 예. 살수대첩 일어난 것으로 국민과 당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평가위원회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 오너인 김대중 대통령도 1년 전부터 공천 룰을 혁신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만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취약한
리더십을 가진 당에서 과연 혁신위가 무엇을 성공시켰으며 평가위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가야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n분의 1로 참여하는 조기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는 문재인 대표께서 물러나서 대권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 당도 살 수 있다. 예. 그런 얘기했습니다. 말을 좋게 보면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문 대표께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이 안 나가면 안 떠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오신 거네요. 해석은 자유지만은 예.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는다. 방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문 대표도 죽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도 죽습니까? 최근 예.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연전연패를 했어요. 예. 730 재보궐선거, 엊그제 있었던 12.8 미니 재보선에서 모든 것의 가늠자인 수도권에서 10석 중 9석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번 선거에서 특히 저는 이번 문재인 대표는 고성만 갔지만은 저는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가면은 우리 지지층이 나와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곡히 투표해주고 지지해달라 하면은 이번 찍으면 문재인이 잘 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20% 투표율이 나온 것은 우리 지지층에서 투표장에 안 나갔고 그래서 패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패배가 자명한데 그러면 정권교체 못하는데 문재인 대표 당시에는 48%의 국민 지지를 받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제 뭐 TV를 통해서 총선에 실패하면은 자기는 정치를 끝내겠다고 하면은 지난 두 번 선거에서도 다 우리 지지층이 안 나와서 패배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또 패배하고 안 나오면은 우리 모두가 죽는 거 아니냐.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모두가 사는 길은 대표가 결단하는 길이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권노갑 고문께서도 문재인 대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역에서 은퇴하신 원로분이 대표 사퇴하고 통합선대위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문 대표 측에서는 사퇴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두 분이서 만나셔서 의원님 말씀을 문 대표가 많이 수긍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긍을 하는데 사퇴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근처는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권노갑 고문이 제안한 것은 대권 후보. 누가 대권 후보입니까?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김부겸, 또 호남을 대표해서 박지원, 정세균 혹은 성인길 중에서 구성해라 하는 건데 현행법상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김부겸 의원이 대구 현장을 비울 수도 없고 대구 형편상 오히려 당 문제에 개입을 하면은 손해가 될 겁니다. 그렇네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 역시 문한박,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걸 얘기하지만은 안철수 대표 나 하지 않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위해서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면은 물론 개파가 나눠먹을 것이다 하는 비난이 있지만은 그 비난보다는 분당을 막는 길이 좋고 예. 또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30% 내지 많게는 50%까지 물갈이 했어요. 개혁 공천은 현역 의원의 물갈이부터 시작하고 총선 승리는 현역 의원의 물갈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여론과 당원의 힘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예. 참고로 지금 현재 권노갑 고문은 한 달, 두 달 전에 광주를 다녀와서 추석 때 다녀와서 그러한 쇼킹한 예. 얘기를 듣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요
당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예. 네, 당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광주에서 권리당원 1, 20%가 탈당하겠다.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7, 80%는 나한테 앞으로 당비 공제하지 마라. 당비 안 내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분들이 7, 80%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8% 지지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또 한 열흘 전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16.5%에 불과해요. 아이고, 16.5%. 예.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32%, 예. 새누리당이 27%예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상황인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러한 문제는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주고 그런다고 해서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지지도를 합치면 60%가 돼요. 예. 또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합치면 거의 50%가 되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해도 30 내지 35%밖에 안 돼요. 만약 의원님,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돌아옵니까? 저는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아, 돌아온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대권 후보의 길을 가면은 예. 상당한 지지세를 몇 개월 내에 회복할 수 있고 차기 예.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게 결국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문 대표 그만둬라 이런 사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시고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겠죠. 뭐 전체 책임이라 하더라도 우선 표적을 그렇게 놓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틀이니까요. 예, 표적을 그렇게 해놓는 게 일반적인 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거죠. 사퇴를 요구한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은 또 나 안 맡는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노갑 고문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기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꼭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통합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문 대표하고 지난 2월 달에 대표 경선을 했지만은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하자. 예. 하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이슈가 있어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입니다. 뭐 의원님 워낙 오래 또 정치하셨고 또 DJ 대통령 때부터 많이 모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를테면 벼락 출세를 하신 분인데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친노가 주류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새누리당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회자된다는데 회자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요. 소위 새누리당 집권 여당 아니에요?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보도 없고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직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이 입당하면은 알아봐야죠. 그런데 뭐
전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으로 왔겠느냐 환영한다. 하고 얼마나 환영하더니 이제는 또 안 된다. 그 참 거기가 더 한심해요. 한심하다. 예. 단순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해프닝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김만복은 김만복답게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현직 국정원장 때 선글라스맨을 데리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고 하고 맞습니다. 예. 또 국정원장 퇴임 후에도 색깔지에 인터뷰해가지고 피소당하고 이번에 회고록 내서도 또 고소당하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알죠. 아. 그런데 그걸 알면서 전향했다 환영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는 뭐 해당 행위다 출당 조치다 그 집권여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새누리당은 야당 될 연습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는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예, 서로 잘못이 많습니다.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당 얘기,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진실 얘기하시고요. 은혜도 얘기하시고, 뭐 배신부터 시리즈가 쭉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청와대 단속부터 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러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이상을 출마시킬 때는 우리의 취약지역인 곳에 차출을 해서 출마를 시켜고 낙선을 하더라도 다시 정부에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장차관, 공기업 대표, 청와대, 비서관 등 이게 무슨 인천 상륙작전 하듯 우르르 TK로 올라가서 예. 다 자기들이 먹고 또 이제는 PK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유리한 지역에 대통령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되면은 은혜를 갚아라. 이건 말씀이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진짜 국회 심판론, 국회한테 뭐 민생법안 통과시켜라.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 대통령으로서 정부, 내각, 청와대를 잘 추스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후반기에, 본인 임기 후반기에 뭔가 개혁도 좀 하고 싶고, 그러려면, 금배지, 의원 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K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항상 예. 집권 2년까지 모든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미 지났다, 시간이. 3년간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 뭡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게이머예요. 폴리티컬 게이머예요. 항상 문제를 던져가지고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잘 됩니까? 외교가 잘 됩니까? 남북관계가 잘 됩니까? 대통령께서 그러한 일을 장차관, 청와대 비서실과 잡고 나가고 국회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왜 국회는 그러느냐? 이러면 예.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내잖아요. TK, PK에 이제 해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은혜 갚아라.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뭐 TK 물갈이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뭐 새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호남 물갈이, 여기도 TK 물갈이 뭐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갈이 해야죠. 예. 호남도 지금까지 다 물갈이 해왔어요. 물갈이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아니 경쟁도 시키고 다른 사람도 하면 됐지. 또 정부에서 필요하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7, 8개월짜리 장관시키고 만에 한용운 선생 말씀대로 시대로 우리는 그들이 장관 됐지만은 총선에 나갈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개각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한꺼번에 내보내야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경환 부총리, 황우려 부총리, 김희정 장관 돌아간 거 뻔히 아는데 저렇게 두면은 공무원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마지막, 그리고 뭐 예. 청와대도 비고 정부도 비고 공기업도 비어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라 경제가 되겠어요? 행정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보수적 인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야권의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더 거론되고 더 등장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찬 총리는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은 예. 개혁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지나간 얘기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정운찬 총리에게 그때 서울 상대 교수였어요. 예, 예. 경제수석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DJ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제안했는데 거절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돼가지고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하잖아요. 예. 오셨는데 제가 알죠. 제일 행복한 마음으로 임명장을 수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당에서도 평가하는 분인데 예. 또 총리도 난 잘했다고는 보지 못해요. 예, 예, 예.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는 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보수의 새 얼굴 이렇게 불리는 분이십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왜 보수 진영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수의 얼굴이신가요? 예. 가분합니다. 예. 가분합니까? 예. 교육 쪽, 국정화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 네. 저렇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교수들은 집회하지 않겠다고 한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전날 출장으로 갔습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시위를 하러 갔는데 출장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이제 교육 수장,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본인이 저런 피켓팅을 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행위 자체가. 예. 그런데다가 이거를 출장 처리하고 갔다라는 거는 저분이 아마 뒤에 쏟아질 비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셨을 텐데 그럼에도 저렇게 한 거는 대표적으로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돌팔매질하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비교육적인 행위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재정 교육감 얘기 직접 한번 준비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가를 내고 가신 건가요? 휴가를 내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건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안에 출장을 달아도 되는 사안인가요? 출장으로 한 이유는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네, 저희가 문제 삼는 되는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1인 시위하러 가는 것이 본인 직무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국정화를 막는 것이 경기도 학생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감의 직무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가 이미 여론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겪고 확정 고시까지 함으로써 국정화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된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을 마치 직무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저렇게 이제 출장 처리를 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저렇게 서 계시는 거는 저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 보라는 행동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을 염려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저것은 본인이 속한 진영 내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지금 국민
국민, 뭐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은 염두에 없고 오로지 이제 진영에서 본인이 맡은 그 롤에 충실하기 위한 예. 행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네티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재정 교육감 마음에 안 든다고 출장으로 경기도 교육청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본인만 옳다. 나는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탈법은 다 용납이 된다. 이런 논리가 더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품격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격을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에 저런 이재정 교육감 같은 일탈행위가 우리 사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럼 우리도 출장 달고 나가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의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재정 교육감 같은 처신을 하는 분들이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고 그게 사실 국정교과서 저분이 반대하신다는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더 심각한 폐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부분에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념 논쟁 여러 가지 계속 국정 앞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무너진 그 이념의 그 문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노력하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통진당 해산, 예. 이런 그 정말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 버젓하게 국고보조금 받고 또 의원을 배출해서 제도권 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는 정말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역사 교과서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볼모로 잡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근본 토대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는 것을 빨리 간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이런 면에서 아마 박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은 괜찮습니까? 진실, 배신, 정의 이런 식의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논란 내지는 이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현상입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또 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도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화두를 꺼낸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물론 단어에 있어서의 호불호라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제 그 자체를 꺼내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높이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무총장님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이시잖아요. 자유주의자인데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TK 지역의 애정, 그 신드롬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봉건적 잔재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지역주의로 볼 수도 있고요. 매도하지 말라 이런 플래카드도 붙이고, 예, 그리고 식당 이름도 뭐 고깃집 이름이 박통이고, 예, 그리고 뭐 시골 밥상도 있고요. 저런 식당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고요. 또 뭐 박지만 씨가 아이를 낳으니까 큰일 했다 플래카드 붙이고요. 이 부분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자유주의이시니까 좀 자유주의 신념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자유주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뭐 보수, 뭐 진보, 보혁, 정당, 양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 지역적 기반의 토대를 둔 그런 정당 구도인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남 뭐 대구권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그 지지와 열의, 그렇다면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또 지지와 열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영남에서만 있는 뭐 특이한 현상으로 볼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지역주의 그 자체로 매몰돼 가지고 응당 또 이렇게
추대하고 기려야 될 거를 그럼 못 기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역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지 지역주의 그 자체로 표출되는 지금 뭐 식당 이름이 그렇다 뭐 이렇다라는 예.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할 그런 거는 또 아니지 예.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념 논쟁에서도 그렇고 교과서 전국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우리 근현대사를 어떻게 파악하는 중심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부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나 어떤 기반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마침 이제 요번 주 토요일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98주년이 되는 예.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 그리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여와 그분이 이룬 정치적 성과를 이미 다 향유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그 세대를 관통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재다, 5.16 이런 것만 그 강조를 하면서 이분이 이룬 그 치적, 특히나 이 정치의 경제화 라고 해서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이 가난과의 질긴 악연을 끊게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교과서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교과서에서 김일성과 그 부자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주의도 이야기했는데 예.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연고지에서 또 이상적으로 그런 열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 내 그런 예.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독재자가 되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이 일하는 것만 봐왔는데 독재자라는 오명도 쓰면서 나를 가르쳐 그들은 독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본인이 독재자는 맞죠? 뭐 장기 집권 하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독재가 개인의 영달과 일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된 것인지 시대가 자신에게 그 부여한 독배를 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리콴유 수상이 세상을 떠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 리콴유를 기렸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리콴유 수상은 30년 넘게 그 이제 장기 집권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측면, 역사의 다채로운 측면들, 공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노력,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을 때 저는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배를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좋은 측면으로 박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독재 또는 일부 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는 당연히 누구라도 과가 존재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과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만 공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할 정도로 지금 평가하고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냉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이 우리가 전체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의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이후의 역사의 기술이라든지 관점이 올바로 정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잘 된 일 중에 하나가 통진당 해산이라고 네네.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의원 자격 회복시켜달라라고 소송을 했다가 각하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가 제도와 시스템을 가장 불신하시고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때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아주 최후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참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라고 이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진당 왜 해산됐습니까? 정당은 무엇입니까?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통진당의 정치적 견해, 통진당의 정치적 목표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기제로 지금 삼고 계시는데 아마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이념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예, 김재현 옛 의원이죠. 통진당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것도 모자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혐의로 도덕적인 흠집까지 내어서 진보 세력을 주저앉히려는 의도가 얼토당토하는 혐의와 도덕적 흠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고 더 과정이 있겠지만 진보 자칭 이른바 좀 진보랑도 좀 다르죠.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저분들의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진보, 소위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게 도덕적 정의감, 그 다음에 이제 명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당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뭐 선거에 있어서 뭐 부정, 로그 기록을 뭐 미리 열람한다든지 하는 그 선거 부정서부터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없다. 이런 식의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저것은 지금 현재 그 좌파, 진보라는 표현 저는 사실 쓰기도 싫어합니다만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민낯들이 저분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지금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하고 바로 저 김재현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모든 국가가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가서 그 속에서 운신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야말로 정말 진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뭐 내년 총선에서 나오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한 뭐 5년, 10년, 길게는 15년, 20년, 80대 중반 이래로 저분들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는 그룹들도 꽤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통진당의 출현은 어디까지나 선거연대를 통해서 야권의 선거연대를 통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 사태의 한 책임은 반드시 새천년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새민연에서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성을 못하고 저분들이 새롭게 정치를 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1야당인 새민연에서 저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출연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로 예. 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야권의 입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주목해야 된다. 야권 입장에서는 또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필요한 때 반드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 하고 싶고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고 그러면 정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서 하는 정치가 멋있는 정치, 으뜸 정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길, 바른 길이 어딘지를 용기 있게 보여주고 그 길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고 그런 것이 용기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다. 예, 그러면 저분들이 다시는 제도권 정치권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절대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보면 뭐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TV에서 김재현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 이 보고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30대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성토하는 거라도 열심히 성토를 하다 보면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 꼭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심재현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젊은 층, 젊은 층이 뭐 20대도 있을 것이고 1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이 젊은 층들은 자기들의 의견에 동의해 줄 분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저렇게 제도권 아래에서 본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뭐 이적 행위가 아닌 한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야 뭐 자유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될 수 있겠죠. 이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런데 문제는 저런 분들을 제도권 내로 올려놓은 것이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모든 국가의 중요 자료들을 다 보고 저분들 해산된 데 따른 이분들이 이미 본 자료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 신분은 벗어났지만 저분들이 박탈됐지만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도 우리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자유경제원에 계시니까 정부가 노동개혁 등 개혁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각 단체와 연합을 해서 노동개혁 여기에 반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노동개혁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은 또 시민단체와 저런 쪽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꼭 필요하고 경제에 도움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노동개혁이야말로 지금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늦출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기업 중심의, 유노조 중심의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미명에만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호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보호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이 빨리 좀 진실을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말과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런 주장에 밀려서 서울시장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던 박현정 대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의 대반전, 여상원 변호사,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박상헌 건강과 미디어 연구소장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판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는 법에 대한 전문가, 굳이 변호사 아니셔도 좀 보고 느끼는 게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장의 대표입니다. 2013년도 2월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상황을 잘 한번 보시죠. 익명의 직원들이 박 대표가 성희롱하고 어느 폭력을 했다고 호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직원 광모라는 분이 박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얘기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입니다. 여기는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어서 기자들에게 박 대표가 좀 문제 있다. 박 대표 문제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소문에 대한 결과로 서울시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조사를 쭉 다 해봤더니 성희롱이고 막말이고 이건 다 사실이다. 그래서 징계를 하라.
박현정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배후에 정명훈이 있는 것 같다고 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연결이 좀 묘한데요. 올해 9월입니다. 서울시장 단원들이 정명훈 지지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밀하게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성추행 없었다. 그리고 고소인 광무 씨는 무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죄가 중하다 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묘한 상황이 또 경찰이 정명훈 감독 비서를 출국 금지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이 중에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상황은 이 고소인을 구속까지 하는 이유도 됩니까?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죠. 예. 무고 혐의가 지금 아주 짙어졌기 때문에 예. 무고라는 게 없는 사실을 갖다가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고발해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무고거든요. 예. 결국 박현정 전 대표가 이 사람이 고소로 말미암아 가지고 물론 징계는 안 받았지만 이게 무고로 인해서 꼭 징계를 받아야 무고가 아니고 허위 사실을 예. 갖다 고소하면 되는데 결국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징계를 받았겠죠. 만일 지금 그 고소 사실이 맞다면은. 그렇죠. 이 때문에 이 무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무고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인데 검찰에서 예. 근래에 너무나 무고 사건이 많아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엄단 방침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찌됐건 뭐 말은 좀 거칠게 좀 하셨다고 하지만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상황까지만 보면 멀쩡한 한 사람이 완전히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대반전입니다. 대반전이었고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박현정 대표의 억울함을 넘어서서 자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니, 서울시향, 런던 필하모니, 그러니까 인구 1000만 사는 서울시의 시향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예. 어찌됐든 박현정 대표도 박원순 시장이 채용을 했고 정명훈 지휘자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장이 거의 정치판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업무에 의해 가지고 박현정 대표는 사퇴하면서 사건 배후에 정명훈 지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느낀 것 같다. 그렇게 정명훈 지휘자의 그동안의 어떤 그 시장의 돈을 쓰는 문제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집을 수리할 때 호텔에서 잤는데 그 비용을 시장이 다 냈다는 얘기도 있고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을 총지휘하는 것은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체제의 서울시장이 과연 어떻게 됐냐? 거의 아수라장이 돼 있다 지금. 예. 대표와 지휘자의 갈등으로 보이는 그 때문에 직원들이 성희롱 당했다고 무고하는. 성추행 당했다고. 그럼 이 그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박현정의 억울함도 있겠지만 예. 시민의 자부심인 서울시장이 왜 이래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가 하나 보죠. 박현정 대표가 말씀을 좀 거칠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말, 녹취됐던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새끼가 앉아있는 그거를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그 전우와 같은 새끼들도 전우가 아니면 누드야. 너 뭐라고 생각해? 너 얘네 줄 알아? 물어봐. 너는 머리가 없는 거냐, 누드한 거냐? 물어봐봐. 예, 저 말을 할 때 상황은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상황일 겁니다. 보통 분들도 굉장히 화가 나면 뭐 심한 분은 저런 말도 하죠. 근데 저런 말을 했던 것과 하지도 않은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보면 뭐 바지를 어떻게 뭐 하지도 않은 성추행, 직접적인 추행을 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쭉 도대체 어떤 기저가 작용했길래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이 8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막말포고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거고요.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없었던 성추행을 있었다라고 서울시향 안에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박현정 씨 얘기로는 그 뒤에 정명훈 감독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인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정치적인 뭔가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의무가 경찰에 있다고 봐야 예. 돼요. 제가 뭐 이런 재판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이제 그 배경 이걸 한번 추론해요. 추측입니다. 제가 예. 사건을 많이 재판해본 경험. 재판했죠. 예. 제 생각에는 이 정명훈 씨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은 좀 이런 어떤 통제, 어떤 금전적인 통제, 행정적인 통제에 조금 약간 관대하죠. 아무래도 자유롭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제 이 감독 단원들에 대해서 좀 프리하게
예.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면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박연정 전 대표는 이 행정가입니다. 기업 CEO 출신. 예, CEO 출신으로서 이 서울시향이 제대로 운영된다. 어떤 행정적인 면, 그다음 돈 같은 거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아마 이 시향 직원들이 박연정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통제가 강하면 아무래도 예.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정명훈 감독은 아무래도 좀 시향 그 직원들을 내 새끼라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놔두는 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박연정 대표가 아무래도 프레셔를 그러겠죠. 강하게 가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 본래 말도 좀 험하지 않습니까? 예. 요걸 이용해서 정명훈 저는 감독이 뭐 시켰다고까지 보진 않는데 예. 정명훈 감독이 동조하는 이 직원들이 박연정 대표를 몰아내자 이 기회에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회에 몰아내자.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정명훈 감독을 싸고 도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정명훈 감독이 잘못이 있었는데도 예, 그렇죠. 그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왜 정명훈 감독을 싸고 돌았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땐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문화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명훈 감독을 내 편으로 나와 예. 같은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서 모든 일이 비롯되지 않았나? 예, 저희가 여기 상황을 좀 한번 봐야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익명의 직원이 호소를 한 다음에 직원 또 누구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한 말씀 하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뭐 조사를 제대로 충실히 못한 것 같아요. 증언도 잘 뭐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는 사실이다 해서 이쯤 되면 거의 만연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 저 되거든요. 흐름을 보면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함정을 파놓고 이제 덫에 빠지게 되는데 박연정 서울시장 대표를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온 이유는 뭘까요? 기업 CEO 출신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경영이 방만하고 그야말로 뭐 철밥통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강조하는 CEO를 데리고 와서 혁신을 하자. 우리가 하는 얘기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혁신을 하려고 박연정 대표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연정 대표는 프로야구로 보면 구단 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정명훈이라는 지휘자는 감독입니다. 예. 그러면 구단이 감독과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어떤 그 정밀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대로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나온 바로에 의하면 정명훈이라는 감독과의 계약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그렇다고 보면 박연정 대표가 아까 뭐 저런 표현 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우라통이 터졌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혁을 예. 거부하는 직원들과 그 지점에서 아까 저 2013년 14년 12월. 예. 12월 저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자기적이고 기획된 느낌이 굉장히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 서울시장이 거의 정치판이 됐다. 예. 예, 뭐 이렇게 규정을 좀.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볼 것이 서울시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성희롱 막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인권보호관이. 이 보호관은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 2년 전에 설치한 새로운 기관입니다. 예. 서울시 인권보호관 3명이 이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성추행 인정은 안 했다.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에 신체적 성희롱 피해 발생 장소가 이제 회식 장소. 예. 회식 성추행이 있었던 그 회식 장소에서 바로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장소를 찍어서 얘기하죠. 근데 이 회식 장소를 정작 제대로 조사도 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결정문을 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피해자 말고 또 가해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저런 익명의 직원 호소문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걸로 서울시 인권보호관이 인권을 보호한 게 아니라 인권을 오히려 유린했다. 지금 이런 비판 좀 피하기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참석했던 4명이 있었던 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꾸 스토리를. 자, 저 말씀이 뭐냐 하면 그 4명밖에 없는 회식 장소 참석했던 사람이 성추행했다는 조그마한 좁은 것이거든요. 제 개인이 조사를 해도 저렇게 증인이 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실이다라고 단정하는 제가 볼 때 서울시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무원으로 추측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사람 판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요. 제3의 기관에 그러니까 시장이나 그 상급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서울시 공무원이 한다면은 예. 시장이 바로 박 대표 문제 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다음에 자기 인사권자인 시장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네. 어떤 사람들인데 저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 문건 사건에서 한마디 하니까 야당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수사 지침을 주는 거라고. 예. 그 식으로 그래서 인권보호관에 관해서 우선 그 설치 목적은 좋은데 예. 과연 이 인권보호관이 정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되느냐 예. 이 문제인데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있죠. 미리 결론을 내놓고 판단을 하면 아주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권보호관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예. 박현정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 말은 전부 다 맞다, 옳다, 받아들인다 하고 거기에 아마 반하는 진술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 말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그 현장 가보지도 않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조사를 한 끝에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결문을 그렇게 써버린 것이죠. 예, 거기다가 서울시가 저렇게 뭐 성희롱 있었다라고 결론을 낼 때 들었던 증언이 거짓 진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 인권관은 2012년에 서울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공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3명이나 여기 피해자들은 물론 이 가해자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까지 4명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결정적 문제고요. 그리고 이 증언들 받은 것도 외국에 출장 나갔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출장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기본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 왜 이런 식의 보고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서울시 인권보호관 여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현정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된 좀 깔끔하지 못한 얘기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거든요. 문제 출발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느끼죠. 그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그런 걸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원에서 조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저의 힘든 마음은 일단 묻고 떠납니다. 지금 저기서 정명훈 감독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자산 아닙니까, 정명훈 감독? 아니, 자산이고, 뭐, 제가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명훈 마에스트로가 어느 정도의 음악적 영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한국이 배출한 탁월한 음악가이면 틀림없지만, 더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도 계약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나갑니다. 프로야구단에서 유명한 김성근 감독을 모실 때 하나에서 정확하게 계약을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신다 하더라도 몇 년 계약에 예우는 어떻게 하신다. 이게 명문화돼 왜냐하면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100번 따져보더라도 이 문제는 명망성에 가려서 대충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박원순 시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시장 직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만함보다는 범죄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쓴다. 그건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명훈 지휘자가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것과 서울시장의 지휘자인데 서울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떤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쓴다면 변호사님 그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직접 박현정 대표가 제기를 했던 출발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로 잡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에 69세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처형의 친구이며 정명훈 예술감독 막내 아들의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5,700만 원을 받고 여기 독방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입사할 때도 59세로 이미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왔을 때 당시 공연기획팀장하고 예술감독 비서가 저한테 와서 예술감독 사모님께서 집수리를 하는데 그동안 마에스트로가 가 계셔야 될 호텔비를 사무실에서 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저 말씀을 들어보면 좀 우리가 좀 투명치 못한 구석이 많이 있네요. 투명치 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예. 잘못된 권위에 바로잡기를 못하는 그 사회 구조가 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명훈 감독 그래버리면은 아까 우리 박상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그 권위, 무게에 눌려가지고 정말 이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조차도 휘둘린 게 아닌가. 예. 이분을 놓치면 박원순 시장이 그 자기의 명성에 명예 이런데 손상이 갈까봐 이 정명훈 감독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이 박연정 대표로 봐서는 이 기업에 있던 분이 기업에서는 돈 100원 나갈 때도 전부 다 철저한 격리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황에 보니까 정명훈 감독 그 뜻에 맞게 모든 게 뭐 규정이고 뭐고 관계없이 움직이더라. 예.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동조하는 단원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이 개혁을 하겠다 나선 것이 마치 남이 장군이 개혁하겠다고 그러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듯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박현정 씨가 그 직원들 얘기하면서 대졸초이 한 3,500 되는데 6, 7년차가 돼도 엑셀을 다루질 못하더라. 이제 직원들을 비판하면서 방만한 경영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6, 7년차 된 직원이 엑셀을 못 다룬다면 이게 예전에 기록도 없고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 자체가 없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만약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없는 성추행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 감독, 참. 어쨌든 이번 상황은 뭐 경찰 구속을 시키면 나중에 재판까지 하겠죠. 네. 최종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짧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수능. 대학 수능 시험 치는 날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저 글씨를 가만히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글씨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저 대통령께서 수능 같은 거 하면 저렇게 응원 쓰고 합니까? 네, 그렇죠. 뭐 수능생 60만 명 정도 되죠. 굉장히 뭐 인생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글씨체를 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체가 아주 단단하면서도 그렇죠. 무게가 딱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여성화되면 이 글씨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쓴 글씨체면서 반듯하면서 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체에다가 여성성이 좀 가미되면 여성성이 가미돼. 이 글씨체가 나오지 않겠나. 박정희 대통령 필체 한번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광화문 현판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과거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지금 나방에 있는 게 한 12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66점 이상의 글씨를 썼다는 건데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붓글씨를 썼다는 거고요. 옛날에 뭐 고속도로 깔고 워낙 기공식, 시공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 공무원들이 붓하고 벼루를 기다리고 이제 박정희 예. 대통령이 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글씨를 많이 썼고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김종필 전 총리도 그런데 예. 사범학교 출신이죠. 사범학교 출신 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지기 때문에 서체가 반듯반듯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그 글씨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글씨는 볼 때 왜 우리 그 여성들 글씨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힘이 느껴진다. 예. 오히려 아까 박상은 소장님은 여성화된 거라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성 글씨에서 좀 힘 있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성격이 아주 단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사실 뭐 그 대통령 글이 가장 회자된 것은 크트칼 테러 당하고 나서 편지 썼습니다. 저런 부분이 저런 메시지, 저런 행동 하나도 테러 당한 직후에 저렇게 쓰고 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정치적 돌파 메시지로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정치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저 당시는 박근혜 대표 때의 그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상황을 압축 장악하는 그 표현력은 제가 볼 때 명불허전이다. 예. 뭐 어쨌든 편지를 쓰던 국면을 한마디로 장악을 해서 반전을 시키려는 그 힘. 예. 능력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진박, 찬박 하는데 박을 나눠서 대통령에서 뭐 진실, 은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과, 그 결과가 본인 의도에 맞는 좋은 효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어떤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고
젖소가 먹은 우유가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자기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과는 낳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5월 달도 그렇고요. 작년 11월 달도 그렇고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8, 89%가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국회와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된다면은 대통령은 아마도 승부수를 던질만 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민생과 경제 법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표본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